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93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리우올림픽, 히우올림픽, 리우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아시아 3장을 향한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23세 이하 이제 아시안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대회,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이제 본선 진출을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예멘과 함께 C조에 편성이 돼서 첫 경기 우즈베키스탄을 치렀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신태용호가 첫 경기에 대한 부담,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한 1차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네, 100% 달성이 됐죠. 네. 하지만 이제 전적으로 이번 대회 컨셉은 결국은 이제 3위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 지상 과제고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별리그 2, 3차전 또 토너먼트 진출했을 경우에 8강전 또 4강전까지 앞으로 강팀들이 이제 우리와 맞붙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즈베키스탄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약간 우려할 점, 또 희망적인 부분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태용호가 이번 대회에 임하면서 전술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전형 442를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태용호가 상당히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토대로 해서 또 빠른 원터치 패스 또 직선적인 패스 공격적으로 상당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기에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8강, 4강까지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좀 중단기 레이스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일단 안정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할 부분도 보인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한 의원님 일단 간략한 단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전의 내용은 좋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 조금 들어가서 이 다이아몬드 442 포진은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4312 이 그렇죠? 포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4312와 다이아몬드 442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4312를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현대 축구계에서 구사한 팀은 AC 밀란입니다. 안첼로티의 밀란입니다. 그런데 이 밀란이 4312를 어떻게 가장 완벽하게 구사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3에 해당하는 이 중원입니다. 이 4312의 기본적인 강점은 뭐냐면은 이 다이아몬드로 4명의 미드필더를 중원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우위를 가져가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다이아몬드는 이 평면적인 442와는 좀 달라서 중앙 쪽에 집중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 측면 사이드는 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수비 전환도 그렇고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전문 윙어를 두지 않는 전술이기 때문에 공격 시에도 상당히 오버래핑에 의존을 해줘야 되고 혹은 이제 포워드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는데 이 포워드가 측면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를 또 배치를 해가지고 전문 윙어가 없는 것을 좀 상쇄를 시키는 그러한 포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이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수적 열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중원 쪽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진인데 제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4312를 구사하는 이 포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이제 이 3에 해당하는 이 중원이고 여기서 사실은 이 양 사이드 미드필더들이거든요. AC 밀란 말씀을 하셨지만은 AC 밀란이 피를로 선수를 여기 뒀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이드가 세도로프 선수도 있지만은 암브로지니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세도로프가 들어오더라도 비슷합니다만 암브로지니는 더 노골적이죠. 사실은 가투소 암브로진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이 선수들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윙어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이 측면에서의 수적 열세까지도 커버를 해주면서 또 공격에도 가담하고 정말 이렇게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정말 왕성한 수비력과 때에 따라서는 공격 가담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미드필더를 피를로 선수 주변에 세워서 안첼로티 감독이 사실 이 전술을
가장 이제 성공을 시켰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전형에서 양 사이드에 오는 선수들이 이제 우즈벡전 같은 경우는 문창진 선수, 이창민 선수, 혹은 이제 나중에 변화하게 되면 이제 권창훈 선수도 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어떠한 선수들을 보더라도 사실상 가투소나 암브로지니의 성격이 아니라는 그렇죠.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원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이라든가 공격적인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그러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배치는 하고 있지만은 역으로 이제 좀 더 강팀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피를로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가투소라든가 암브로지니의 움직임과 활동량과 수비력을 지닌 우리는 그러한 포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포진에서 이 박용우 선수가 사실 우리 우즈벡전 실점 장면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상 이 4-3-1-2 포진에서는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떻게 보면 수비의 완벽한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요. 네. 네. 오히려 이 사이드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이 선수보다도 수비를 더해주면 그렇습니다. 더해주는 그러한 포진이 이 4-3-1-2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운용되는 현실을 보면 사실상 뭐 문창진 선수가 오든 권창훈 선수가 오든 이창민 선수가 오든 이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재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전 같은 데서는 뭐 예를 들어 유인수 선수라든가 이영재 선수도 활용이 됐습니다만 이 선수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 재능이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박용우 선수는 이 피를로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이 중앙 수비의 볼을 받아서 전개시켜주고 뭔가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지 사실 이 선수가 마켈렐레처럼 뛰어다니면서 다 막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은 양 사이드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사실은 공격적 재능의 중심을 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박용우 선수가 모든 수비까지도 이제 부담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즈벡전에서도 좋지가 않았고 앞으로 이제 이라크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기본적인 불안정성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우리가 지금 투톱을 쓰는 것은 이런 고민은 있을 겁니다. 원톱을 쓰는 포진으로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원톱 공격진들이 어떤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덥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투톱을 놔야만이 혼자서 넣기 어려운 상황을 두 명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연계 플레이에 의해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이 전형을 쓰는 어떤 동기는 사실은 오히려 이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포진을 쓰는 것 자체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양 사이드에 위치하는 선수들의 우리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는 사실은 강팀과 할 때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한 포진이라는 말씀을 좀 길었지만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전술에 대한 한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다른 팀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다이아몬드 전형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이 사실은 원보란치,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 전술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로테이션 되는 투홀딩 체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완지 시티가 다이아몬드를 쓴다.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브리트니 오고 여기 기송용 잭콕이 오고 이래도 이 중에 한 명은 수비형 미드필더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체제는 딱 고착화된 전형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뭐 상대팀이 뭐 내려앉은 팀도 있습니다만 이번 우즈베키스탄처럼 강한 전방 압박을 1차 압박을 하는 팀들, 라인을 끌어올린 팀들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최소한 다이아몬드 전술을 운영하는 팀들의 공통점은 패스 성공률이 70% 이상은 됩니다. 점유율 확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날 경기 패스 성공률이 기록을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50% 내외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술 자체가 왜 이렇게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전술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체계 그런 움직임을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를 받쳐주면서 수시로 이창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 명이 또 여기 이렇게 교대가 되면서 수시로 여기는 투홀딩 체제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강한 압박, 상대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숫자 싸움을 원활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돌리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역할,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활동량이 많이 요구가 되면서 이 뒤까지 같이 커버를 해주는
그런 빌드업의 가세가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탈압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유율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한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442를 쓰는 팀들이 역시 이 전술의 약점은 측면 커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다는 얘기입니다.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술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아몬드 전술 중에 투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윙어처럼 벌려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실제 윙어가 배치가 됩니다. 라우틀리지 같은 선수가 스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톱에 배치가 되면서 수비 시에는 이쪽 커버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선수들의 간격을 좁혀놓고 다시 숫자 싸움을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전술이 중단기 레이스에서 체력 소모를 줄이고 점유율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상대가 압박이 되더라도 풀어서 수비 쪽에서 안정된 밸런스와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패스 게임이 들어가고 네. 물론 이쪽에서 압박이 벌려져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3명이 압박이 될 때는 여기서 끊어서 빠르게 역습 전환을 직선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수비부터 시작이 될 때는 기본적인 움직임 자체가 두 선수의 움직임이 공격 쪽으로 너무 올라가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경기 우즈벡전만 봤을 때는 박용우 선수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 마치 4-3-1-2를 기본으로 한 다이아몬드 전형이 4-1-3-2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서. 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위험 지역에서 미스가 나오면 이번 우즈벡전도 위험 지역 미스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즈벡이 득점을 연결을 제대로 못 해줬기에 이제 망정인데요. 8강이 됐던, 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라크전이 됐던, 심지어 4강까지 가서도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한 번 미스가 나오면은 그냥 실점으로 연결돼서 패배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너먼트는 사실은 제가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많은 전술임과 동시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토너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되는 수비의 안정적인 밸런스 확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운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의 역할, 뭐 이창민 선수가 수시로 중앙 미드필더를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롤 자체와 그다음에 황희찬 선수나 전방에 뭐 진성욱 선수가 됐던 이런 투톱의 운영, 수비 전환 시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롤 자체를 조금은 다시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면전부터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회 들어가기 전부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가전이나 여태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빌드업 과정에서 우리가 좀 불안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즈벡전에서도 지금 패스 성공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패스가 나가다가 끊기는 장면들이 많고 이제 공격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부터의 빌드업에서의 패스 미스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팀인데 게다가 이 포진에서 이 두 명이 박용우 선수를 수비적으로 제대로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네. 그것은 뭐 나가다가 끊겨서 바로 그렇죠. 당하는 이제 네. 그런 차원의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어떤 빌드업의 능력, 역량 이것을 냉정하게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이 두 명은 조금 더 박용우 선수에게 접근을 해줘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빌드업에서의 패스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근접해서 패스를 볼을 받아줘야만이 그래도 패스 미스의 확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간격이 멀면 멀어질수록 패스가 잘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두 명의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을 이 포진을 계속 가져간다면 훨씬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는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많은 감독들도 사실은 트라이앵글 형태의 빌드업을 통한 이런 전형이 다이아몬드 전형이 축구의 어떤 땅 따먹기 빌드업에 있어서 상당히 이상적인 건 맞아요. 네. 왜? 삼각대형의 압박을 할 수 있는 간격과 조직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술이 어려운 이유는 역시 그 역할에 맞는 활동량과 투지를 가지고 있고 측면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이쪽은 보통 왼발잡이들도 많이 씁니다만 공격 과정과 가담과 또 수비 전환 활동량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에 맞는 선수들이 이제 있을 때 여기 투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 또 이 위치도
확실하게 볼 소유가 되면서 상대 압박을 자연스럽게 벗겨내서 빌드업을 혼자서도 유사시에는 해결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쓰기가 버거운 이유가 이런 특성을 정확하게 보유한 선수들이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측면 쪽에 대한 부담이 큰 이 전술에 있어서, 그래서 윙포드를 와이드하게 배치를 시켜서 4-3-3 전형으로, 수비 시에는 윙포드들이 수비 가담을 해서 4-1-4-1처럼. 그렇죠. 네. 이날도 뭐 우리 우즈벡에게 측면 쪽 커버를 못해서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에서 여기서 어울리 크로스를 많이 허용했는데요. 그냥 직접 쪽이 그냥 뻥 뚫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을 좀 와이드하게 벌려서 이런 전술을 또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좋은 전술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선수들 특성에 잘 맞는 전술인지, 이 대회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전술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조금 뭐 재고해 볼 필요도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표팀이 4-3-1-2 다이아몬드 4-4-2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가? 이제 4-3-3 내지는 이 4-1-4-1을 신태용 감독이 뭐 4-2-3-1까지 해서 뭐 한 또 그렇죠. 혹은 어떤 때는 이제 박용우 선수 내려가면 3백,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4-5가지의 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원톱을 썼을 때마다 작동을 잘 안 했던 거죠. 네. 사실 김현 선수나 우즈벡전에서도 경기 초반에 사실 이 스트라이커 선수들의 어떤 결정력이 약간 아쉬웠던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이 4-3-3이나 4-1-4-1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이 중앙 원톱의 역할과 결정력이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혼자서 한 번에 해결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조금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투톱과의 어떤 협업, 네. 그리고 그 밑을 받쳐주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의 어떤 창조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사이드 쪽으로 돌파를 하더라도 결국 이쪽으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볼을 보냈을 때 문창진 선수가 넣은 것처럼 뭔가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또 다른 스트라이커 자원이 뭔가 이쪽에서 황희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뭔가 이런 그림을 아마 신태용 감독은 그렸기 때문에 결국 투톱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은 4-1-4-1 같은 포진보다는 4-3-1-2, 4-4-2 다이아몬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마도 그런 모티브가 저는 작동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투톱에 대한 어떤 득점력의 향상도 분명히 꽤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경중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점점 강팀을 만나고 이제 토너먼트 단계로 가서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쪽에서의 불안정성,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원톱만을 세웠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득점력의 약간 빈곤, 그런 것을 이제 투톱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쪽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건지, 이제 경중의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신태용 감독이 그래도 꾸준히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이제 주입을 시키면서 네. 유연성을 발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득점이 필요할 때는 이 포진이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득점에 성공을 하고 나서 뭔가 자꾸 이제 수비 쪽이 불안해진다. 네.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아까 말씀하신 4-1-4-1 같은 포진으로 우리가 안정지향적인 어떤 흐름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좀 돌아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 우즈벡전 같은 경우는 선수 교체를 계속하면서도 다이아몬드 4-4-2, 4-3-1-2를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4-1-4-1처럼 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흐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결국은 경기 내내 4-3-1-2로 가기는 했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상대할 팀들과의 상대에 있어서는 뭔가 경기 중에 그러한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좀 나올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톱도 쓰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전형 좋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멤버가 뭐 권창훈 선수는 이제 부상 복귀 위해 완전한 컨디션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끌어올려서 뭐 8강, 4강전쯤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치면, 권창훈 선수도 그렇고
뭐 중앙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플레이메이커. 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영재, 유인수 이런 그렇죠. 유형들도 사실은 그런 유형들이. 그렇죠. 예. 전문 윙어보다는 그런 유형의 선수,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선수들의 공격적인 능력을 좀 많이 살려보려는 그런 이제 포메이션도 구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한 경기씩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 생각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에 따른 그동안 준비했던 몇 가지 패턴, 맞춤 점수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즈벡처럼 1차 압박 라인에 3명 이상이 들어와서 여기서 압박을 할 때는 지금 이 전술에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이 선수들까지도 공격적으로 지금 압박을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즈벡 선수들 또 다른 유형의 비슷한 팀의 선수들이 압박을 할 경우에 박용우 선수 부담이 상당히 커져 버립니다. 이러면 박용우 선수 쪽에서 여기서 제일 큰 위험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심상민 선수까지 높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나중에는 막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돼버려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이렇게 빌드업을 할 때 그래서 상대 압박, 1차 압박을 완전히 더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센터백이 벌어지고 다이아몬드 중에 이제 이렇게 내려서서 운영을 하는 팀도 꽤 많습니다만,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박용우 선수가 여기 위치에 있다면, 근데 상대가 1차 압박의 숫자를 많이 가져갈 경우엔 이 전술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안정적으로 뭐 4-1, 4-1이 됐던 여기서 횡간격 미드필더들이 좀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또 측면 쪽 커버도 원활하게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전술을 취하고, 그리고 상대가 보니까 선수비 내려앉았다가 원톱 위주의 역습을 취한다. 그럴 때는 다이아몬드 공격적으로 네, 이렇게 올려서 여기 원톱에 홀딩 한 명 두고 센터백 2명이 커버를 해서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 상대 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신태용 감독이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고집스럽게 이 전술을 가지고 이상적인 축구를 어떤 팀을 만나서라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수들의 성향이나 아직 움직임 자체가 이 전술이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거든요. 아직은 준비가 많이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점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팀들이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전력을 한 번씩 보여줬다. 네. 그 대목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포진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공격이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가전도 그렇고 이번 우즈벡 첫 경기도 그렇고 사실상 모든 팀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가 물론 엄청난 아주 저돌적인 돌파력과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로부터 우리가 득점의 출발점을 삼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상대가 이제 황희찬 선수를 거의 타겟으로 하고 수비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황희찬 선수도 어떻게 보면 매 경기 모두 평점 10점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황희찬 선수 이외에 다양한 공격 루트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상황을 보여준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이 4-4-2 다이아몬드, 이 4-3-1-2 포진의 어떤 약점도 다른 팀들은 이제 우리를 상대할 팀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공격의 아주 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마크도 모든 이제 우리 상대 팀들이 다 생각을 하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첫 경기와는 정말 좀 약간의 변화, 어떤 유연성 이런 것을 좀 더 가미를 해야 앞으로의 이제 행보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뭐 월드컵도 그랬고, 우리 아시아 선수권대 뭐 U20세 이하 월드컵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 화려하게 보이고 다이나믹하게 보이는 팀들이 끝까지 가서 우승을 한 경우가 제 기억엔 많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좋습니다. 초반에 특히 조별리그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대회는 조별리그 때 상당히 멋진 모습이 보여도 팀의 스타일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기복이 있는 경기가 하나 생긴다. 그리고 위험하게 미스가 나와서 어이없게 실점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8강이나 4강까지 갔을 경우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뭐 닭공 축구를 했던 비엘사의 칠레도 그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공격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뭐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3위 안에 드는 것이고요. 8강, 4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어느 정도 토너먼트에 맞춰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멘전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탄력적인 로테이션 운영도 전 필요하다. 선수들의 체력도 조금 비축시키고 경기 운영도
약간 이제 리듬을 타고 호흡을 정리할 수 있는 수비 밸런스를 갖춰놓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냥 이기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길 수 있는 팀이면 조금씩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다. 계속 달려가는 축구만 할 경우에는 나중에 중요한 진짜 경기에서 4강이 됐든 지쳐서 쓰러질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도 약간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예멘은 우리가 이제 다득점을 해서 반드시 많은 골을 좀 터뜨리면서 그렇죠. 네. 이기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와 아마도 조 이라크가- 1위 결정전을 그렇죠. 네. 하게 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 다이아몬드 442, 이 431 리포진이 약간 위험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중원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팀이죠. 그러니까 훔맘 타리크 선수를 맞습니다. 비롯해서 사이프 살만 선수 그리고 마흐디 카밀 선수 이러한 선수들은 이미 A 대표팀 경력도 많이 쌓았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면서 아시아 레벨에서는 적어도 수준이 있는 네. 미드필더들을 다수 보유한 팀이 이라크이고 제 생각에는 이 이라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신태용 감독의 코칭 스태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어떤 그러한 어떤 탈압박 어떤 수준이 있는 미드필더들 그러한 상대를 상대로 이 형태의 중원은 다소간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라크는 특히 또 훔맘 타리크 선수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의 어떤 재간 있는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우즈벡보다 이제 위험한 상대이고 거기서의 포지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 선수들 우즈벡전 봤습니다. 황희찬 선수 뭐 자신감 넘치고 아주 왕성하게 아주 빨빨대고 잘 움직이는 이슬찬 선수 뭐 문창진 선수도 그렇고 자신감 있고 지금 좋습니다. 김동준 키퍼도 역시 상당히 뒤에서부터 뭐 약간 카리스마 있게 선수들도 독려하고 또 제공권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김동준 성남. 네, 성남 김동준, 같죠. 김동준 완전히 확정된 거죠. 김동준 성남. 네. 지금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칭 스텝이 뭐 이 영상을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1차전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상대 팀에 대한 분석들 이제 코칭 스텝들이 선수들과 미팅해서 확실하게 장단점 부여해 주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이제 롤을 부여를 할 때 공격적인 부분보다도 중요합니다. 공수 밸런스가 맞는 롤, 수비에서의 롤까지도 그런 부분을 잘 50대 50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롤을 좀 이제는 전술 상대에 맞게 확실하게 좀 맞춰서 이제 일단 경기에 임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예멘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이라크전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기 분석을 잘해서 승리를 좀 안정적으로 거두고 이라크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예멘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오늘은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난 이후의 단상에 대해서 한 의원님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